2001년 12월 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 위치한 부유한 동네 포레스트 힐스입니다.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전형적인 겨울밤이었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던 새벽 2시 40분, 그 고요한 동네의 정막을 깨고 911 상황실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돼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이 지역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성공한 소설가 마이클 피터슨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숨이 당장이라도 넘어갈 듯 몹시 절박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아직 숨을 쉬고 있어요. 계단 15개에서 20개 정도 구른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걸려온 두 번째 전화에서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절망적으로 변해 있었죠. 아내가 이제 숨을 쉬지 않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과 경찰들은 곧바로 사이렌을 울리며 그의 대저택으로 출동하게 되죠. 거대한 저택의 문이 열리고 대원들이 아내가 있는 곳을 향해 다급히 뛰어들어갔는데요. 근데 그들이 마주한 사건 현장은요, 우리가 흔히 대저택 하면 떠올리는 웅장하고 화려한 메인 거실의 넓은 계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집구석에 조용히 숨겨져 있는 폭이 1m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좁고 어두운 나무 뒷계단이었죠. 수많은 참혹한 현장을 누볐을 베테랑 구급대원들조차 그 폐쇄적인 공간에 들어선 순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 그리고 코를 찌르는 짙은 냄새에 그만 굳어버리고 만 거죠. 단순히 누군가 헛디뎌서 굴러떨어진 사고 현장이라기에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 좁은 벽면 전체는 물론이고 저 위천장까지 마치 분수처럼 붉은 피가 사방에 튀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 캐슬린이 쓰러져 있던 계단 아래 바닥은 말 그대로 거대한 피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을 조심스럽게 살피던 대원들이 뭔가 소름 끼치는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마이클 피터스는 분명히 수영장이 있는 집 밖에서 막 들어오다가 방금 전 아내가 구른 것을 보고 911에 신고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신고 전화에서는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계단을 굴렀다 라고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 그 뒷계단은 20계단이나 될 만큼 길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러 번 구르기조차 힘들 만큼 너무나도 좁은 공간이었어요. 무엇보다 현장을 가득 채운 피가 이상했어요. 방금 막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온 신선한 피가 아니었거든요. 당시 현장 기록에 따르면 바닥에 고인 피는 이미 짙은 쇠비린내를 풍기면서 끈적하게 말라붙어 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방금 쓰러진 직후의 현장에서는 절대 날 수 없는 냄새와 나올 수 없는 흔적이었던 거죠. 이 무거운 모순은 얼마 뒤에 공개된 캐슬린의 부검 결과에서 더 명확한 팩트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부검 당시 캐슬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 소변 내 알코올 수치는 0.11%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으로 치면 면허정지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러니까 취기가 기분 좋게 오를 정도의 수치였죠. 거기에 혈액에서는 5에서 15mg 정도의 발륨, 즉 흔히 처방받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함께 검출됐습니다. 마이클은 아내가 술과 약물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혼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거라고 거듭 주장했어요. 하지만 부검의의 최종 결론은 남편의 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검 결과 캐슬린은 그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단숨에 숨을 거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최소 90분에서 최대 2시간, 그 어둡고 차가운 뒷계단 바닥에 홀로 쓰러져서 2시간 가까이 피를 흘리면서 천천히 죽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클이 밖에서 돌아와서 방금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는 그 신고 타임라인과는 도저히 맞물릴 수 없는 팩트였죠. 방금 넘어진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남편의 절박한 전화. 하지만 현장의 피는 이미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공개된 이 부검 보고서는 현장에 있던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당시 부검을 맡았던 부검의가 꼼꼼히 확인한 캐슬린의 머리 뒤편에는요, 단순히 부딪혀서 멍이 든 수준이 아니었어요. 두피가 쩍쩍 벌어질 정도로 깊게 찢어진 상처가 무려 7개나 있었거든요. 게다가 목 부위도 이상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갑상연골 삼각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목 안쪽의 연골, 그러니까 울대뼈 부근이 툭 부러져 있었죠. 이건 도저히 사람이 뒷계단에서 한번 굴러떨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던 거예요. 검찰 측은 이 치명적인 상처들을 보고 단정을 지은 거죠. 누군가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둔기로 캐슬린의 머리를 반복해서 내리친 명백한 타살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변호인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 재판을 위해서 아주 유명한 법의학자인 헨리 리 박사까지 등판을 했거든요. 헨리 박사는 부검 사진을 짚어가면서 검찰과 팽팽하게 맞선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심하게 찢겨나갈 정도로 둔기에 맞았다면 당연히 두개골이 깨지거나 뇌가 붓고 뇌출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캐슬린의 뇌는 너무나 깨끗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누군가 때린 게 아니라 좁은 계단 바닥과 모서리에 여러 번 강하게 부딪히면서 두피만 찢겼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그저 차가운 법의학 공방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대는 이제 숨막히는 적대감이 감도는 노스캐롤라이나 더럼 카운티 법정으로 옮겨가게 돼요. 당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마이클의 태도는 정말 묘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픈 남편의 모습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실제로 당시 뉴스 카메라에 잡힌 그는 재판 휴정 시간마다 법원 밖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취재진을 향해서 미소를 짓기도 했죠. 사실 그는 평소 이 지역 신문인 헤럴드 선에 잘나가는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부패를 아주 신랄하고 오만하게 비판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의 글에 단단히 칼을 갈고 있던 제임스 검사에게는 이 재판이 단순한 살인사건의 이상의 의미였을 겁니다. 법정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데 정말 그 숨막히는 긴장감이란 말도 못했죠. 근데 이 피말리는 싸움터에서 벌어진 가장 잔인한 비극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마이클을 그 누구보다 굳게 믿었던 가족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건 초기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아내 캐슬린이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친딸 케이틀린, 그리고 캐슬린의 친동생인 캔디스는 당연히 마이클의 무죄를 굳게 믿으면서 그의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재판이 다가오고 법정에서 그 끔찍한 부검 사진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잖아요. 게다가 이어서 검찰이 파헤친 마이클의 숨겨진 사생활 기록까지 낱낱이 마주하게 되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평생을 믿었던 다정한 아버지, 그리고 든든한 형부의 상상조차 못했던 이면, 그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인 두 사람은 결국 마이클에게 등을 돌리고 검찰 측 증인석에 서게 된 거예요. 물론 끝까지 아버지를 옹호하면서 고독한 사투를 벌이는 마이클의 두 친아들과 입양한 두 딸이 있긴 했지만요. 가장 화목해 보였던 대가족이 하루아침에 법정을 반으로 가르고 앉아 서로를 향해서 날선 칼끝을 겨누게 된 이 상황, 그 자체로 너무나 슬픈 비극이었어요. 게다가 마이클을 향한 검찰의 진짜 맹공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거든요. 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이 미국 내에서도 꽤 보수적인 남부 동네인데요. 배심원들 앞에 선 검사는 그 점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면서 마이클의 위선적인 가면을 하나씩 무자비하게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대중의 분노를 산 건 그의 참정 경력 조작이었어요. 마이클은 과거 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자신이 베트남전에서 파편을 맞아서 큰 부상을 입었고 그 공로로 2개의 퍼플하트 훈장까지 받았다고 영웅처럼 포장해왔어요.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사실 그 부상은 베트남전 전투 중에 입은 파편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일본에 주둔할 때 일어난 단순 교통사고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비판해오던 잘난 칼럼니스트의 새빨간 거짓말. 이 사실이 지역사회에 폭로가 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 그의 신뢰도는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맙니다. 그리고 재판의 분위기를, 아니 마이클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결정타가 이어지죠. 검찰이 마이클의 컴퓨터를 복원했는데 거기에서 상상도 못할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수많은 남성 에스코트, 즉 남성 접대부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엄청난 양의 동성 성인물들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보수적인 남부 지역의 배심원들에겐 이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법정안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죠. 스크린에 띄어진 이 충격적인 자료들을 가리키면서 검사는 배심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오물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이 끔찍한 양성애적 비밀을 알게 되자 격렬한 부부싸움이 일어났고 결국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이 한마디로 검찰은 남편의 사생활을 살인의 완벽한 동기로 엮어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으로 아내 캐슬린의 머리를 내리친 걸까요? 도무지 흉기를 찾지 못하던 검찰은 아주 소름 돋는 물건 하나를 지목합니다. 과거의 처제 캔디스가 피터슨 부부에게 선물했던 벽난로용 도구, 블로우 포크였어요. 이게 뭐냐면 벽난로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는 도구인데요. 속이 빨대처럼 텅 비어있는 아주 길고 가벼운 쇠꼬챙이입니다. 검찰은 이 도구가 가볍지만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둔기로 썼을 때 두개골은 깨트리지 않으면서 두피만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완벽한 무기라고 주장을 했죠. 공교롭게도 사건 직후 부부의 집안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블로우 포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이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가정이 위선과 거짓으로 얼룩지는 사이 재판은 마이클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간을 잠시 17년 전으로 되돌려 볼게요. 배경은 1985년 서독에 위치한 미군 기지 마을 그래펜 하우젠이었어요. 당시 마이클 피터슨 부부에게는 엘리자베스 레틀리프라는 아주 각별한 이웃이 있었거든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두 딸, 마거릿과 마사를 홀로 키우던 여성이었죠. 근데 어느 비오던 어두운 밤, 이 평화로운 마을에 아주 기이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집 계단 아래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거예요. 당시 그녀를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전날 밤 그녀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남아서 아이들 잠자리 드는 것까지 도와줬던 마이클 피터슨이었죠.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을 조사했던 독일 경찰과 미군 헌병대는 범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평소 혈액 응고장애, 즉 피가 잘 멎지 않는 폰 빌레브란트 병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심한 두통도 호소했기 때문에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단순 사고사로 사건을 종결지었죠. 그 질환 때문에 현장에 그렇게 피가 많았던 거라고 본 거예요. 이후 마이클은 고아가 된 그녀의 두 딸을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친딸처럼 정성껏 키웠습니다. 사람들 눈에 그는 비극을 품어준 아주 따뜻한 이웃이자 영웅적인 양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17년이 지난 2003년 아내 캐슬린의 사망 사건을 파헤치던 검찰의 눈에 이 오래된 기록이 들어온 거죠. 한 사람의 주변에서 그것도 아주 가까운 두 명의 여성이 17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똑같이 계단 아래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사망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검찰은 이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재판부와 치열한 줄다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미국 연방증거법에는 제404조 비항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과거 전과나 의심스러운 행적을 현재 재판의 증거로 끌어다 쓸 수 없게 막아둔 법이죠. 과거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 이번에도 범인일 것이다 라는 편견을 심어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검찰은 판사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거 들추기가 아니라 마이클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계단에서 구르는 것으로 위장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구나 라는 범행수법을 학습했다는 뜻이라고요. 즉, 이번 캐슬린의 죽음 역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재판부는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주게 되죠. 방어막이 무너진 마이클 측에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판결이었어요. 법원에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텍사스주의 한 묘지에서는 무덤을 파헤치는 작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17년 만에
관에서 꺼내진 차가운 시신이 비행기에 실려서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으로 이송되던 그날. 법정 안팎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겁고 기괴한 공기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었죠. 마이클의 변호인단은 텍사스에 있는 법의학자가 부검을 해야 한다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왜냐면 엘리자베스의 재부검을 맡은 사람이 다름 아닌 캐슬린의 부검을 담당했던 바로 그 의사 데보라였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재부검 결과는 방청석을 또 한 번 뒤집어 놨습니다. 부검인은 과거 독일 당국이 내렸던 뇌동맥류 추락사 판정을 가차없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사인은 둔기에 의한 타살, 즉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결론이었어요. 검찰이 여기에 쐐기를 받기 위해서 준비한 증언은 또 있었습니다. 17년 전 독일에서 엘리자베스의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보모, 바바라가 증인석에 앉은 거예요. 당시 피가 별로 없었다던 수사기록과는 달리 증인석에 앉은 바바라는 그날의 끔찍했던 아침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독일 경찰의 기록과 달리 현장에는 벽면까지 엄청난 양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벽에 묻은 피를 닦아내야 했어요. 이 증언을 듣는 배심원들의 얼굴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확신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두 여성의 죽음이 너무나도 소름 돋게 겹쳐 보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03년 10월 10일, 무려 5개월 가까이 이어진 노스캐롤라이나주 역사상 가장 길고 치열했던 이 재판의 최종 선고일이 밝았죠. 오랜 회의 끝에 배심원들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설령 이것이 오랫동안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부부싸움 끝에 홧김에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 할지라도 살해를 마음먹고 둔기를 내리치는 그 몇 초의 순간 안에도 충분히 살인의 계획이 성립한다고 본 거예요. 정적이 흐르는 법정안, 판사는 마침내 판결을 내립니다. 마이클 피터슨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돼요.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가 탕탕탕 내려진 그 무거운 순간.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은 일제히 피고인석의 마이클에게 쏠렸죠. 아내가 죽고 숨겨둔 사생활이 폭로가 되고 가족이 산산조각 나고 이제 감옥에서 평생 늙어 죽어야 하는 처지가 된 이 남자. 하지만 그는 끝내 무너지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꼿꼿하고 오만한 표정을 유지한 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무표정하게 법정을 걸어 나갔어요. 수갑을 차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두 번의 계단, 두 번의 기이한 죽음. 배심원들은 그렇게 마이클에게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은 이렇게 완벽하게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8년 뒤 국가수사기관에 어두운 비밀이 폭로가 되면서 이 단단했던 판결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무려 8년 뒤인 2010년으로 훌쩍 건너뛰게 되죠.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조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어요. 지역 최고의 과학수사기관이었던 FBI, 즉 주립과학수사연구소를 향해서 거대한 감찰의 폭풍이 휘몰아친 겁니다. 절대적인 권위와 과학이라는 이름 뒤에 교묘하게 숨어있던 국가기관의 아주 추악한 민낯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폭풍의 한가운데는 듀안 디버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듀안 디버가 누구냐면요. 바로 2003년에 마이클의 재판에서 검찰 측이 내세웠던 최고의 스타 증인이자 혈흔 분석 전문가였어요. 그는 당시 법정에 서서 마이클의 바지 안쪽에 튄 아주 미세한 핏자국들을 가리키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확언을 했었거든요. 이건 마이클이 캐슬린을 위에서 아래로 사정없이 내리쳤을 때만 나올 수 있는 형태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배심원들 앞에서 핏자국이 튀는 걸 시연하기까지 했죠. 그의 이 단호한 과학적 분석은 배심원들이 마이클에게 유죄를 선고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8년이 지나서 밝혀진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찰 결과 이 듀안 디버라는 인물은 무고한 그레그 테일러라는 남성을 살인범으로 몰아서 감옥에서 17년이나 썩게 만든
아주 끔찍한 장본인이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불리한 혈흔 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걸 서류에서 아예 누락을 시켜버리고 검찰의 입맛에 맞게 증거를 철저히 조작해온 거예요. 한 사람, 아니 한 가족의 인생을 17년 동안이나 생지옥으로 밀어넣은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이게 그레그 테일러 사건 하나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사 결과 그가 무려 34개의 강력 사건에서 혈흔 증거를 허위로 꾸며냈다는 사실이 서류상으로 딱 걸리고 만 거죠. 게다가 그가 2003년 마이클의 재판 당시에 법정에서 뻔뻔하게 늘어났던 자신의 화려한 경력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500건 이상의 혈흔 사건을 다뤘고 200건의 보고서를 썼으며 유명한 전문가에게 멘토링을 받았다고 자랑했던 그 이력들. 그게 전부 가짜로 밝혀졌어요. 실제로 그가 작성한 보고서는 47건에 불과했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도 마이클의 사건이 겨우 3번째였습니다. 심지어 그를 가르쳤다던 멘토조차 법정에 나와서는 저는 이 사람을 가르친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을 정도니까요. 결국 2011년 1월 이 뻔뻔한 가짜 전문가는 SBI에서 불명예스럽게 파면당하고 맙니다. 자, 8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마이클의 변호인단이 이 거대한 틈을 놓칠 리가 없겠죠. 변호인단은 즉각 재심을 청구했고 다시 한번 더런 카운티 법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2011년 12월 16일 과거 마이클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바로 그 판사가 다시 판사석에 앉았어요. 자신이 주재했던 재판이 국가기관의 끔찍한 증거 조작으로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판사는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기존의 유죄 판결을 전면 무효화하면서 듀안 디버를 향해 이렇게 일갈하죠. 듀안 디버는 재판에서 판결을 뒤바꿀 만큼 중대하게 팩트를 호도했고 고의로 허위 증언을 하면서 이 재판을 완전히 오염시켰습니다. 결국 판사는 마이클에게 재심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그를 일단 보석으로 풀어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이클이 이렇게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동안 법정 밖에서는 또 다른 엄청난 논란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듀안 디버의 조작 사건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든 아주 기괴한 가설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거든요. 바로 올빼미 공격설입니다. 처음에 이 가설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다들 황당한 음모론쯤으로 여기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새가 사람을 때려 죽였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피터슨 부부의 이웃에 살던 한 변호사가 경찰의 증거 목록을 아주 꼼꼼히 뒤지다가 기막힌 팩트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캐슬리는 사망 당시에 자신의 왼쪽 손에 머리카락 뭉텅이를 뿌리째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카락 속에서 놀랍게도 미세한 새의 깃털, 그것도 북미 지역에서 서식하는 거대한 맹금류인 줄무늬 올빼미의 깃털과 나무 파편이 발견된 거예요. 심지어 이전에 부검에서 발견된 그 7개의 깊은 찢김 상처. 법의학자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두개골은 전혀 깨지지 않았는데 두피만 갈기갈기 찢겨있던 그 미스터리한 상처 말이에요. 수의학 교수와 조류 전문가, 그리고 신경외과 전문의까지 합세해서 이 상처와 깃털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공식 진술서 3부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캐슬린의 머리에 난 7개의 상처가 거대한 줄무늬 올빼미의 날카로운 발톱 곡선이 사람의 머리를 움켜쥐었을 때 생기는 상처와 완벽하게 일치를 한다는 거였죠.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술을 마신 캐슬린이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갔다가 소리 없이 날아온 거대한 야생 줄무늬 올빼미의 습격을 받은 거예요. 머리가 찢긴 그녀는 피를 흘리면서 패닉 상태로 도망쳐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그 좁은 어두운 뒷계단에서 기절해서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가설입니다. 정말 한편의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괴한 이야기죠. 하지만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공식 진술서가 더해지면서 이 사건은 또다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어쨌든 가장 핵심이었던 혈흔 증거 조작이 밝혀지면서 마이클은
$30만 달러라는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마침내 감옥 문을 나서게 돼요. 살인마의 낙인이 찍혀서 차가운 독방에 갇힌 지 무려 8년 만의 일이었어요. 조작된 증거가 밝혀지면서 8년 만에 전자발찌를 차고 집으로 걸어 나온 마이클. 국가를 상대로 한 법정 싸움에서 승리한 듯 보였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증명하는 대신 아주 기묘한 타협안을 선택했습니다. 2017년 2월 24일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16년 만에 노스캐롤라이나 더런 카운티 법정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죠. 이날 피고인석을 향해 아주 느린 걸음으로 걸어 들어온 남자는 과거에 그 오만하고 당당했던 칼럼니스트가 아니었어요. 어느새 지팡이에 의지한 채 백발이 성성해진 73세에 늙고 지친 노인이 되어 있었죠. 16년 동안 이어진 잔혹하고 기나긴 법정 공방의 마지막 종착지. 하지만 2003년 첫 재판처럼 취재진이 미친 듯이 몰려들거나 법정안이 뜨겁게 달아오르진 않았습니다. 누가 이기고 진 것도 없고 도대체 무엇이 정의인지도 알 수 없는 아주 허무하고 쓸쓸한 공기만 텅 빈 법정안에 감돌고 있었거든요. 마이클은 수백만 달러가 들고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지루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대신 미국 사법제도 특유의 아주 독특한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바로 알포드 플리라는 제도였죠. 이게 어떤 제도냐? 피고인이 법정에서 끝까지 나는 절대 내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라면서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낡은 증거들을 다시 법정에 올렸을 때 배심원단에게 내가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 현실적인 위험만큼은 인정하겠다라고 타협을 하는 방식이죠. 한마디로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는 무죄인 듯 유죄 같은 아주 기묘한 법적 장치인 거예요. 과거 그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던 판사는 마이클이 제출한 이 알포드 플리를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서 마이클의 혐의가 대폭 낮아지는데요. 과거 영원히 감옥에서 늙어 죽어야 했던 무거운 1급 살인죄 대신 누군가를 해칠 고의가 없었다는 과실치사로 혐의를 확 낮춰서 8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마이클은 증거 조작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이미 감옥 독방에서 98.5개월을 복역하고 나왔잖아요. 자신이 이번에 선고받은 86개월보다 이미 1년 넘게 감옥에 더 오래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형기 만료, 즉 이미 형을 넘치게 다 살았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즉시 그를 석방했습니다. 재판이 이렇게 허무한 서류상의 타협으로 끝나는 순간 법정에 앉아있던 유가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끝까지 그를 끔찍한 살인범으로 믿고 있던 처제 캔디스가 마지막 피해자 진술을 위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마이크를 똑바로 노려봤고 텅 빈 법정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이렇게 소리쳤어요. 알포드 플리라니,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단어 장난일 뿐입니다. 알포드, 그게 무슨 뜻이든 결국 당신이 내 언니를 죽였고 이제 유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유가족의 피 맺힌 절규가 허공을 맴돌았지만 판결은 더 이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이클은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법적으로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됐어요. 하지만 감옥 밖에서 마주한 그의 노년은 승리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죠. 사건 초반에 아버지를 믿었지만 부검 사진을 보고 돌아섰던 아내 캐슬린이 낳은 친딸 케이틀린 기억하시죠? 그녀가 마이클을 상대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천문학적 규모의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합의금만 무려 2,500만 달러, 하나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어요. 마이클은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소송에서 합의를 해야만 했고 사실상 완전한 파산 상태에 빠져서 아주 궁핍하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되죠. 그 후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감옥 안팎에서 겪은 자신의 기구한 삶을 담아서 비하인드 더 스테어케이스라는 회고록을 독립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초기부터 이 모든 지독한 과정을 10년 넘게 밀착 취재했던 프랑스 다큐멘터리 팀의 영상은 훗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더 스테어케이스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전 세계에 공개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괴한 미스터리와
미국 사법제도의 맹점을 지켜보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미디어가 쏟아내는 수많은 이야기와 대중들의 가십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뼈아픈 비극이 하나 남았어요. 한때 그 누구보다 화목했던 이 거대한 가족은 결국 끝까지 서로를 향해서 날성칼을 겨누며 돌이킬 수 없이 쪼개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과연 2001년 12월 9일, 그날 밤에 진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겉과 속이 달랐던 남편의 잔혹한 둔기 폭행이었을까요? 아니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대한 야생 올빼미의 기괴한 습격이었을까요? 무수히 많은 가설과 증거 조작, 그리고 엇갈린 증언들이 16년 내내 폭풍처럼 소용돌이를 쳤지만 그 모든 진짜 진실은 여전히 그날 밤 어둡고 좁은 뒷계단 아래 캐슬린이 흘린 붉은 피 조각 속에 영원히 갇혀 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